일반적으로 기업의 실패를 우리가 알면은 다음에 그 실패를 걸음 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 캐럴과 춘카무이는 2008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실패로 인도하는 7가지 길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기업의 실패를 전략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의 중심에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왜 시장 조사가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조할 부분이 바로 시장 조사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기업의 실패를 토대로 우리가 왜 시장 조사가 중요하고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사항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너지라고 하는 신기루입니다. 보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를 타고 있다거나 또는 성공하는 과정이 되면 아마도 그들의 규모를 늘린다든가 혹은 타 기업을 M&A를 해서 즉 인수합병을 해서 그 규모를 키우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병을 한다면 즉 규모를 키운다면 좀 더 나은 사업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운원과 프라비던트라고 하는 1999년도에 있었던 합병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업은 자신들의 조직 문화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구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 그들의 고객이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두 개 다 보험회사라고 하는 점은 같았지만 그 상품은 서로 달랐던 겁니다. 즉 운엄이라고 하는 회사의 영업 인력은 법인 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었고 프라비던트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조직이었던 거죠. 즉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병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즉 규모로서 그 시장에 대한 지배라든지 또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상이한 기술과 상이한 고객 또 상이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협력할 필요도 없고 또 교체 판매를 위해서도 그런 필요성이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복잡한 문제가 많은 거죠. 즉 만약에 통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객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거부가 발생하면은 고객들이 반발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또 양측에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을 왜 내가 떠안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부적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던 구조였던 겁니다. 결국 연이은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운암피라던트, 프라비던트 즉 두 개의 합병된 회사는 기업 이미지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기업의 고객이라고 하는 측면이 다르고 또 기업의 핵심 역량이 다른 차원에서 두 개가 그냥 합병을 하면 좋을 것이다. 즉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기루 때문에 결국 이 기업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운엄은 합병을 무효하고 개인 고객 시장에서 일단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가는 이제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쳤고 심지어는 주가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주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객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분쟁에 휘말려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본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라든지 또는 서로가 왜 합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서둘러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발생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막무가내적인 진로를 고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 필름사,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미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어 있고 옛날에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인지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 사례가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시절에는
세 개의 회사가 필름의 영역에서 아주 큰 이제 플레이어였죠. 이스트만 코닥, 그다음에 후지, 아그파 이렇게 3개의 필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넘버원이 바로 이스트만 코닥이었는데 바로 디지털 사진이라고 하는 위기에 출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니가 전자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출시하고 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지만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인 필름에 대한 인화 그리고 필름을 통한 출력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사업을 갖다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디지털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과 그 다음에 필름 화학품 인하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디지털 기술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필름과 제인수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쉽게 못 포기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또 그 대응하지 못한 결과는 기업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진로를 바꾸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서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러한 막무가내적인 진로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또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결국 코닥의 경영진은 이미지를 지우거나 인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디지털로서의 전환을 아예 시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결국 코닥은 디지털 시장 진출에 대한 미연적인 대가를 했던 그 결과 거의 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즉 이는 아무리 선도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변화라든지 또는 고객들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 그 코닥은 그 필름 시장의 넘버원이었던 코닥이 주식 가치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규모는 3분의 1밖에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그 규모가 작아졌는데 현재는 이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 자체가 거의 존폐의 위기 정도까지 갔고 심지어는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7가지 원인 중에서 3번째는 바로 유사 인접성입니다. 자, 우리 유사 인접성이라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보통 신규 상품을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기존 상품을 신규 고객 또는 신규 경로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조직의 주요 강점을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어발식 확장 또는 다양한 상품이나 또는 다양한 고객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잭 웰치라고 잘 알려진 제너럴 일렉트릭의 성장에도 바로 이러한 유사 상품에 대한 인접시장 전략이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또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늘리고 또는 효율적인 상황을 못 만듦으로 인해서 기업이 쌓아 올렸던 많은 성과를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글베이 노턴이라고 하는 지방의 강철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약 143년간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철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해 오고 있었죠. 그래서 강철 공장을 위해서 석회암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 오글베이 노턴이라는 회사는 석회암 사업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석회암은 요기된 철을 강철로 만들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었고, 따라서 오글베이 노튼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사업을 했었던 핵심적인 대체품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아마도 대다수의 오너들은 이때 이러한 비슷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회암을 강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지 석회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즉 석회암 사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철광석은 대부분 이제 강을 통해서 운송되었지만 석회암은 오대오를 통해 운송되었지만 석회암은 고객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주로 강으로 운송되었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글베이 노튼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작은 선박이 필요한 이러한 현상을 야기했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역량이 아니라 어떤 자그마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믿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결국 2004년에 4억 4천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은 채 파산 신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채 대부분이 결국 석회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에서 운송할 수 있는 작은 선박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물론 이 회사는 파산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에 그러한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죠. 그리고 부채 청산을 위해서 보유 선박을 따로따로 매각했던 그 결과는 결국 다른 회사에 인수를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적으로 유사인접성을 통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대개 성공 사례가 되겠지만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다가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잘못된 기술에 올인하는 경우입니다. 자, 페덱스는 1980년대 중반에 젠메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때 비슷한 과오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젠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가까운 위치의 대리점 직원이 문서를 임금 대리점에 운반하면 그곳에서 목적지에 가까운 또 대리점으로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시간 안에 문서를 수신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당시에 서비스 이용료는 문서 5장당 35달러였고 직접 문서를 페덱스 대리점 가져올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좀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줬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팩시밀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고가였고 전송 품질도 좋지 않아서 팩시밀리를 보유한 회사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페덱스는 이 젠메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활용할 수 있었죠. 왜? 팩시밀리가 고가였고 팩시밀리를 쓰는 기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팩시밀리가 대중화되니까 젠메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덱스는 2년간의 젠메일 운영을 통해 가지고 약 3천억 이상의 손해를 받고 86년에는 젠메일 서비스 폐기하면서 다시 약 3천억 이상의 이러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던 겁니다. 만약에 페덱스가 이 젠메일이 가지는 시장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는 유사한 경쟁 상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조사를 했다 그러면 과연 젠메일을 계속 유지를 했을까요? 아마도 잘못된 접근법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무리한 증산을 했던 것이 결국 페덱스의 과오가 됐던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실패를 야기하는 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조사를 위해서는 일단 성공적인 패널을 조직하라. 그리고 과정보다는 전략에 집중해야 되고
대답이 아닌 질문을 제시해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시장조사의 대응이고 필요성을 반영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프링글스, 아마 감자칩이죠. 그래서 이 감자칩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왜 시장조사가 의미가 있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을 쌓아야 될지 또는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록터 앤 갬블의 프링글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포테이토 칩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포테이토 칩을 어떻게 파느냐면은 기름에 튀긴 다음에 나온 것을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파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양도 각양각색이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겠죠. 그리고 잘 부서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기름에 절여서 맛이 변질되거나 또는 별로 맛이 없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G, 프록터 앤 갬블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계산한 프링글스를 출시하였던 거죠. 즉 감자를 가루내어서 원형으로 찍은 뒤에 동그란 원통형 용기에 포개해서 진공 포장한 제품으로 제시하였던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존의 감자튀김이 공기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삭바삭한 게 없어진다든지 또는 잘 부서진다든지 가루가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맛이 없어지는 것을 잘 극복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어떻게 감자칩이 안 부서질 수가 있지? 또는 왜 감자칩이 저렇게 튼실할까? 방부제를 많이 쓴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낳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자칩, 기존의 감자칩을 튀겨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오면 다 부서져 있고 식어서 맛도 없고 그런 형태가 바삭바삭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안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잘 팔렸던 거죠. 그래서 25%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시장 지배력이 조금씩 떨어지네 라고 하는 것을 했던 거죠. 심지어는 78년에는 7%까지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프링글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는 결과 잘 안 부서지는 것은 어떻다? 식품이 가져야 할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너무나도 인공적이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당연히 부서져야 되는 것인데 안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공적이다란 말은 결국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맛이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다한 방부제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링글스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고객들이 프링글스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장을 갖다가 25%까지 차지했던 사람들이 7% 떨어지니까 이 고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맛과 부드러운 질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또 이게 진공 포장을 통해 가지고 안 부서지는데 이는 어떻다고요? 순수한 자연적인 식품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과 홍보를 했었던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토바이가 되겠네요. 할리 데이비슨, 하레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토바이 매니아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올리고 다니는 그러한 오토바이입니다. 보통 할리 데이비슨은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남성적인 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적인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그 상품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포지셔닝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속학자라든지 또는 인류학자로 구성된 전문팀을 꾸려서 모터사이클 마니아 집단, 즉 커뮤니티죠. 그쪽에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들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애국심, 미국적 가치, 남성 우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룹의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또 커뮤니티에서 충성심에 따라 가지고 복잡한 위계 질서라든지 또는 집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심지어는 최하위 계층의 멤버가 사고라든지 가치를 동의함으로써 핵심 멤버로 승급되는 그러한 사회과정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독특한 브랜드 그리고 하레이를 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브랜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지속성장 또 사용자들의 확대 같은 것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앞에서 살펴봤던 실패했었던 기업 그리고 성공했었던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기업은 마케팅 컨셉을 갖다가 마케팅 관리 철학으로 수용함에 따라서 시장 조사의 중요성을 아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케팅 컨셉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상품을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음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7년 이내에 만들어진 기업 같은 경우에 주요 실패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보고서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은 대다수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자금이 부족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마케팅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투자자와의 뭐 불협화음 같이 투자자를 유치를 못하다든지, 보통은 이렇게 우리는 스타트업이 망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1등이 뭐였어요? 시장 수요가 없는 제품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살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바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사례를 통해서 왜 시장 조사가 중요한지를 좀 간접적으로 좀 느끼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조사 기관이 모여 있는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서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잘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마케팅 사전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시장 그리고 경쟁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시장 전략 수립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대가인 필립 코틀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당면한 특정 마케팅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획, 수집, 분석, 보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네요.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의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결국 시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핵심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하는 전달체계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뭘 만드는 거요?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지향성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왜 고객이 구매하지 않고 왜 고객이 열광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고객들이 열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판단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뭘 한다고요? 마케팅 컨셉트를 마케팅 관리 철학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시장조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컨셉이 뭐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충족되지 않은 고객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사보다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사적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마케팅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컨셉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컨셉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장조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략이라고 하면은 결국 싸우는 방법이죠. 자, 싸우는 방법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과,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대상과 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했었던 시장조사의 목적 중 하나인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것, 즉 경쟁사의 현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시장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수준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최상위 수준에서는 기업의 전체 목표 설정과 사업 영역을 갖다가 설계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비즈니스 라인업을 구성한다 또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수준, 즉 최상위와 하위 수준의 가운데인 중위 수준에서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즉 상위 전략에서 수립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해당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단위별의 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구되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수립된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또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보면은 첫 번째가 환경 분석이고, 두 번째가 해당하는 산업의 분석이고, 그리고 이를 위한 소비자 분석 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고객이라든지 현재 시장 환경이라든지 기술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는 그러한 속성들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산업의 분석은 결국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만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타 산업과의 차별적인 특성, 그리고 주요 플레이어, 그리고 시장의 거래 방식 또는 시장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석은 그 서비스, 내가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경쟁사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환경 분석에 있어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했는 그 과정을 가지고 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시장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아까 세 가지를 말했죠. 최상위, 중위, 하위. 그래서 실행 계획의 수준의 하위 수준, 그 다음에 전략을 갖다가 수립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중위 수준, 그리고 최상위의 비즈니스 라인업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최상위 수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업화를 추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시장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바로 우리는 환경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뭐 기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도입을 위해서 변화되는 요인이 뭐고, 그런 것을 이제 일단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을 분석하고 소비자를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상위 수준의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중위 수준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최하위 수준의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내용이 없다. 이 내용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업 전략을 수립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믹스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어떻게 돼요? 전부 인사이트. 말 그대로 CEO가 그냥 해 라고 하면 하는 그런 깜깜이식의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깜깜이식의 전략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실패했는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시장 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무작정 투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백전필패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장 조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이라든지 또는 산업 분석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환경 분석은 뭐라고요? 사회 문화적인 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업체, 유통업체의 변화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일단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환경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성장률, 또 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이 매력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이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그런 걸 판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쟁사하고 자사 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이 바로 산업에 대한 분석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고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품의 구매라든지 사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특성도 필요하고 라이프 스타일적인 특성도 필요하고 구매 행동에 대한 특성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빈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 분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조사라고 한다는 것은 소비자 분석, 산업 분석, 환경 분석 세 가지를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는 결국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마케팅을 실행하는 믹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하고 실행하는데 근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기업 목표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안에 있던 계란이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나눠서 담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험을 분산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구성이죠. 그래서 각 제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비교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제품 시장에 대한 지원 수준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제품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진출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형성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이 마케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보통 기업 수준의 전략에서는 사업 단위별, 결국 제품 시장별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분화, 그 다음에 목표 시작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지셔닝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또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품적인 거, 유통적인 거, 가격적인 거, 그 다음에 판촉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고객의 타입 또는 고객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포피라고 부르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의 포피를 가지고 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비슷한 반응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을 하나의 형태로 그룹으로 묶어놓고 그것을 여러 개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또는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여러 개의 시장 중에서 나는 어디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목표 시장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에 적합하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선정을 하고 나면은 목표 시장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목표 시장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목표된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 더 우위에, 그러니까 경쟁 브랜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뭔가 우위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뭐 하다못해 가격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든지 또는 품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든지 또는 그 고객이 좀 우아하고 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품격 있는 그런 서비스 좋아한다면은 그런 느낌을 받게 않는다든지 즉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또는 이미지 같은 것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할 때 3단계로 이야기하는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목표 시장 설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일단 시장 세분화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 조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복수의 세부 시장 파악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 자체를 분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중대형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고 했더니 품위를 중시할 수 있는 시장, 또 가격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스타일의 그 시장, 그리고 적정한 가격대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함께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세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품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가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적정한 가격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즉 두 개를 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해요? 그러면 각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일단 크기가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사도 그 시장을 목표로 하고 들어왔겠죠. 당연히 시장이 크니까. 그러면 그 경쟁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장은 레드오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붉은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각 세부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수익 잠재력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시장이 나에게 더 매력적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나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세부 시장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45세 이상의 연령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위해서 판촉 프로그램을 돌릴 때 뭐 티켓을 이제 콘서트 티켓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품격을 중요시 여긴다든지 또는 우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판촉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클래식 앨범에 대해서는 일단 젊은 층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티켓을 보냈다가는 별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젊은 세부시장 판촉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대중성이 높은 연주자 앨범을 소개한다든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판촉 프로그램과는 다른 전략을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잡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분 시장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나서 그 세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콘도미니엄 구입이 뭐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분 시장에 대해서 정량적이라든지 금액적으로 그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성장을 측정함으로써 결국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지셔닝에 대한 마케팅 조사의 역할을 볼게요. 보통 우리가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 브랜드 대비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경쟁 브랜드가 어떠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속성이라든지 신념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각 브랜드가 가지는 상대적 위치 그리고 내 브랜드가 가지게 되는 이상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 조사를 통한 제품 포지셔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나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바람직한 포지셔닝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빗셀과 같이 스팀용 청소기 판매 업체인 경우에는 집안 청소를 하는 20명 정도의 그룹에 대해서 관찰을 했는 결과 집안 청소를 중요시 여기는 사용력 강한 구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팀 청소기는 집안 청소를 좀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구매할 것이다. 그래서 스팀 앤 클린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변경을 한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팀 청소기를 쓰면은 너희 집이 아주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코멘트를 날린 거죠. 그래서 초강력 스팀 청소기의 이미지로 포지션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시장에 대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즉 이는 시장 조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존 제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포지셔닝이 가능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 브랜드 대비해서 우위를 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을 하나의 지도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포지셔닝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품질적인 거, 그 다음에 가격적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가격 대비 또는 품질 대비 가격을 봤을 때 우리가 제품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제품은 뭐 이쪽에 가야 될지 아니면 이쪽에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쪽에 가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 맵에서를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포지셔닝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다음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 세분화를 하고 목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일단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피라고 부르는 마케팅 실행 믹스 또는 마케팅 실행 계획이라고 부르는 이제 프로덕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제품적인 측면은 결국 소비자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 소비자, 즉 잠재적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뭘 좀 싫어해요. 씻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린애들은 특히. 그래서 플라스틱 장난감을 어떻게 했어요? 비누 속에 삽입한 형태로 신제품을 개발했고 자녀는 열심히 씻을수록 비누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에 장난감을 더 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러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때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새로 추가할 속성이나
변경해야 될 속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메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소비자가 보통은 이제 비누 같은 미용 제품 같았을 때는 사실 거품이 많이 나는 걸 이제 선호하잖아요. 그래야 좀 깨끗하게 씻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거품이 많이 나는 걸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품이 덜 나는 제품을 출시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명의 결정이라든지 포장, 로고 등에 대한 테스트 근거로도 시장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고 목표를 결정한다든가 시각적 정보와 광고적 카피를 개발한다든가 광고 매체를 결정한다든가 또는 시점을 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우리의 한국은행과 비슷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브랜드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 소비자들이. 그래서 1억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인지도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을 그 근거를 바로 시장조사를 통해서 확보했던 거죠. 또는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 있는 승용차를 원하죠. 결국 파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흥분적인 거고 여성들은 안전한 작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둘 다 파워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실제로 이를 인지하는 것은 다르더라. 그래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마케팅 조사 또는 시장 조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목표 고객에 따라서 차별화된 광고라든지 판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광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광고를 우리가 어떻게 매체를 선정해서 할 거냐? 신문을 통해서 할 건지, TV를 통해서 할 건지, 라디오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은 거리에서 뭐 이제 풍선을 뭐 나눠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접근법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등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G 아까 그 프링글스 만들었던 그 P&G 회사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가 너무 광범위한 청중 대상을 노출함에 따라서 목표 고객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조사 결과를 통해서 획득한 유망 고객 그룹을 파악하고 샴푸 샘플 같은 것을 판촉을 해서 시장 출시나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이 있을지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우리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제품을 어디서 구매하고 구매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 구매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는 결국 최정의 유통 경로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구매 편의성에 부여되는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유통 채널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저귀 옆에 화장실용 휴지를 함께 진열하는 것을 할 때 결국 화장실용 휴지를 사면서 애기들의 기저귀도 같이 구매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소매점의 설계라든지 진열 방식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는 믹스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소매 환경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심장 뛰는 그 속도에 맞는 비트를 가진 음악을 이렇게 만약에 틀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의도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구매라든지 또는 그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색상, 시끄럽고 빠른 템포의 음악 같은 것은 점포 내의 이동 속도를 촉진하고 부드러운 색상과 음악은 반대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빠르게 좀 고객들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는 좀 빠른 음악 또는 비트가 있는 음악이고 그 다음에 조금 우아한 품격을 가지는 그런 데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좀 더 느린 음포 그리고 부드러운 그 색상을 가진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점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소비자들 되게 민감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얼마나 책정하는지 또는 이제 우리가 패키지라고 부르는 묶음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금액으로 제시했을 때 그 고객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 조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불 가격의 적정성은 결국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할지 말지를 이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어떠한 가격에 대해서 구매를 가장 최상의 상태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세 단계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최종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나 라인업을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포피 믹스를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시장 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